2부의 마지막 시간인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윤영호 원장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 충청남도 개발공사 권호주 실장님,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님, 공주대학교 김재환 교수님,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님, 아티큐 플러스 조용경 대표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H 인재개발원장 윤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주제 발표하실 때 20분씩 꽉꽉 채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20분이 김재환 교수님은 대략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조영경 박사님은 대략 1.5배 정도, 그 다음에 이 김성진 교수님이 긴가민가 하는 정도로서 대략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바로 시작하면서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해낼 시간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50분 소요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30분 정도 해서 시간을 좀 맞춰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략 이 스마트 베뉴 사업단과 이 관련된 기념 세미나지만 시작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준비가 대략 한 100일 정도 됐고 100일 정도의 10%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 대부분 다, 세 분 다가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한 3개 정도 나와요. 하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교수님이시다. 세 분 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교수님이시다. 근데 교수님께서 청중을 바라보니 너무나 청중에 계신 분 자세히 잘 듣고 계셔서 신바람 나서 시간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을 천천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에 가까웠고 전문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 데서 수요가 잘 반영됐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지 않았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 하나는 세 분 다 부동산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모든 걸 풀어갈 때 동종 간에는 어느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 간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연 베뉴 사업단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만 초점으로 맞춰서 정리하고 뒤에 또 제 나름대로는 한 6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걸면 한 50분 정도 가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실증 기반입니다. 실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실증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증으로 갈 때 아까 김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토론에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하나의 권호주 실장님께서 하실 부분 하나가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과연 여기에 관련 스마트 시티와 그다음에 스마트 베뉴와 그다음에 프로테크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혁신교육실장 권호주입니다. 토론에 앞서 근본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우리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사업에 우리 공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윤영호 원장님께서 시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진 사업에 그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적용하고 건설하고 있는지, 또 프로테크 적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그 공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공사의 소개와 추진 사업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충남도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민이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충남도청이 이전에 있는 약 990만 제곱미터 규모의 내포 신도시 개발 사업과 당진 수청 인근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 민선책이 충남도 역점 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형 사업은 그 스마트 베뉴가 반영된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600호를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당진과 예산 서창 등 그 5개 시군 내 315 사업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간략히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공사 추진 사업에 반영한 스마트 시티 기술 적용 사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혁신 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도시 행정, 교통 그리고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건설 중인 내포 신도시에는 이미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약 100여 개 이상의 유관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정의돼서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 환하위권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내포 신도시를 제가 조관사로서 개발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초기 단계에는 6개의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정보 제공, 그리고 돌발 상황 감시, 범죄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여 경찰에 바로 연락하는 지능형 안전 감시, 그리고 차량 추적 관리, 주차장 관리, 스마트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준공되는 발전 단계에서는 스마트 전광판, 소리로 응급 상황을 인식하는 이상음원 안전 감시, 공유 자전거, 환경 생태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등 환경과 안전, 교통, 그리고 공유경제 분야 등 13개 서비스 항목을 구축하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분야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아산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주택 사업에 초고속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지만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차량 출입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주차장에서 스마트 주차 관제가 가능합니다. 또 집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에 원패스키가 설치되어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됩니다. 집안에서는 그 침입자 감지 기능과 가스 탐지 기능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비실과 방지실에 자동으로 상황을 전달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전력 차단과 일괄 소등, 난방 제어 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신도시 조성과 공동주택 건립 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사 추진 사업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 시 스마트 시티와 프로테크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수요가 있는지, 또 이 지역이 과연 신규 사업지로 개발이 가능한지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관련 법규 등이 검토가 필요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투입되는 계략적인 사업비,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 분양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신규 사업 후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신규 사업을 통한 신규 사업을 위한 특정 사업 후보지를 찾는 것은 소수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어떤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프로테크를 통해서 신규 사업 후보지를 분석한다면은 그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고 신규 사업 분석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가 공기업인 LH라든가 수도권의 몇몇 그 지방 공기업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일부 프로테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크를 적용한 건설 단계에서도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 항목에 적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립, 임대주택 건립 관리 등에서 우리 공사가 그 스마트 시티와 프로테크를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면 이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고 이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그 공주대학교 글로벌 프로테크 연구소와 협업을 그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공사의 비전인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 공간을 만들어가는 지방 공기업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그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열을 받게 되지 않는 이 사업단이 그 파트너를 참 잘 선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실행된 베이스를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됐을 때 아까 김성기 교수님 말씀한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자체는 전문가적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자체는 전문성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행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됐을 때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나가야 될지, 그 향후에 스마트 베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사모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박정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제 각 세계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정의 내리는 것이 아까 우리 강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의 내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간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바투만 방식의 어떤 도시 문제 해결형 사업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일선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IT 기업이 주도가 되어서 어떤 컨스트럭션, 건설하고 조성하고 하는 사업으로 되게 오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뭐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 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걸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노후도시라든지 기존도시 아니면 시범도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게 재미와 흥미를 가져야하는데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베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이런 서비스를 주민한테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주민이 받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행동 반응을 일으키겠다 하는 스토리를 쉽게 해서 많이 작성해 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서비스가 플랫폼 기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IT의 어떤 서비스만을 그 스마트 베뉴에 심는 게 아니라 스마트 베뉴에 어떤 솔루션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확장성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구현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를 항상 얘기할 때, 스마트 어떤 시티를 얘기할 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비근한 예로 예전에 업무를 하다 보면 은행에 가면은 여러 사람 100여 명을 제 업무 파트너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적극적인 분도 있고 좀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분과 만났을 때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베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테크가 됐든지 어떤 핀테크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야가 시작될 때 어느 분야로부터 시작되면서 그 지점으로부터 사업을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확장성을 만들어가면 스마트 베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어떤 흥미 위주의 어떤 사업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 프로텍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 7, 8년 전에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점이라고 어느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몰랐지만은 막상 내가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저도 모르는 어떤 기관들이 연계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혼자 하기라는 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기간도 필요했고 그만큼 도움도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그 업무를 떠나서 스마트 시티라는 업무로 와서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강연에서도 보듯이 뭐 쉽게 해서 드론, IoT, 빅데이터, AR, VR,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 요인들이 좋은 기술 요인인데 이걸 한 번에 거기에 어떤 프로텍트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하나하나 요소를 핵심 요소를 어떤 그 설계자, PM이 저희들은 보통 PM이라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단계별로 적용한다면 그런 어떤 부동산 프로텍트라는 부분이 성공적인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제가 7, 8년 전에 실패는 했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어찌됐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업무에서 아니면 다른 업무에서도 그게 시발점이 되듯이 일단 착수를 해서 그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면 다른 시장이 그 시장을 들어올 수 없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프로텍트라는 것을 제대로 도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없는데 사실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면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좀 구현해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두서없이 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그 지정 토론이신 분인데요. 이제 권우주 충남도 개발공사의 실장님께서는 테스트베드 역할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실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박정현 사무관님께서는 도시경제과에 계시는 분이신데 아마 정책과 제도, 특히 산업과 연계시켜서 지역에 대한 경제까지 연계시키는 산업 생태계를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김성진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하셨고 지금 박 사무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패라는 단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부분이 항상 시작을 하면 실패가 아니라 모험이고 그 바탕 속에 새로운 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베뉴도 이제 시작돼서 2년간 갈 때 어떤 부분이 조심스럽게 성공이라는 목표만 삼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모험적인 게 큰 틀로 가져야 새롭게 거듭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의 모델로서의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확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 실증 기반이나 정책적 기반에서 아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시는 계시는 관객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스마트다는 부분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자나 관리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수요자가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많이 공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두 분이 그 지정 토론했을 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역 거점형 리빙 구현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그 우리 김재현 사업단장님은 어떻게 조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먼저 앞서 두 분의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현 사무관님께서 해주신 말씀, 사실 저희가 이제 베뉴 사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의 원천들은 사실 지금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 사업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특성을 가지고서 적용을 시킬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안에서 스토리가 좀 잘 얽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하야에서 제안 발표를 할 때도 딱 10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많은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임프레시브하게
평가자들에게 이걸 보여줄까? 사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느티나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즉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이 조그만 지방의 군소 도시에서 우리도 스마트화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아이템들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화 시켜가지고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해서 플랫폼화 시키는 부분들.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새 뭐 어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흔한 건데 사실 어플도 알아보니 개발하려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베뉴에 대한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그 기능들을 어떻게 좀 플랫폼화 시키고 이거를 또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까지 좀 많이 주안해서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속 가능성, 영어로 말하면 서스테이너블리티죠. 우리가 뭐 접두어 뭐 서스 이 뜻은 서스테인, 뭐 뭔가 유지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용수철 같아요. 용수철이 어떠한 힘의 균형을 있어야지 서로 간에 끊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흥미와 재미 이 부분들이 저희 요 베뉴에다가 다 얹혀야 되고 따라서 이를 통해 가지고 지속하게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계속해서 매력적인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장을 맡으시면 오늘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대한 리빙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까? 네,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에 2015년도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동안 만났던 여러 가지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들 또 저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단체들 소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각각 이제 목소리들이 다르고 또 그들을 융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을 수주하기까지도 그 내용들을 저희 제안서에 담았었고 궁극적으로 리빙랩의 형태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이들을 조화롭게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야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쟁점은 없지만 실제 주민들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서 리빙랩을 구성할 때 일단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좀 배려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다가 좀 의견을 받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 좀 안착을 시켜가지고선 정말로 주민 주도형 그리고 궁극적 이 사업이 원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리빙랩과 거버넌스를 좀 통폐합 시켜가지고선 두 가지의 그런 차별화된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기획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지금 진행하면서 할 예정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재정 사업단과 좀 연결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훈 삼아서 좀 단기간 안에 이 사업을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 단장으로서 이 사업도 지속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2차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좀 더 평가에 주안을 두되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중점을 더 가지고선 앞으로 이 리빙랩을 좀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대략 사업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발표 기조 강연 하셨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그다음에 정책 기반이나 실천 기반에도 별물 없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발표해 주신 김성주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성주 교수님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의 자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속가능 기반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정토론 두 분과 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속가능 기반을 조성될 수가 있을지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돼야 될지 하는 걸 잠깐 말씀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제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이제 앞서 제가 발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거 계속 지속 가능해야 돼라고 말을 한다고 이게 지속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기기라던가 아니면 편의 시설들을 시민들이 누려봤을 때 이게 정말 나의 실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구나라고 공감했을 때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나 편의 시설들을 민간 기업 위주로 어떤 많은 것들을 테스팅하고 그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나라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 기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반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그 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나 정책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도전이나 모험을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책임들을 오롯이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게 재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해결한다라면 스마트 시티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좀 주시고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단장님 그다음에 실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속 가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자 입장에서 이야기된다면 기금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그 미래 도시라는 큰 틀로 갔을 때 기금화라는 부분에서 지속성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되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도시재생 사업단이 생겼고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1차, 2차까지 가면서 결국은 뉴딜 정책에서 일자리까지 연계시켜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는 이 에코시티에서 유시티로 이 에코시티로 갔고 그 부분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로 갔고 스마트 시티의 실제 지역 거점형으로 스마트 베뉴까지 옮겨온 부분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처럼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재정적인 기금화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정현 사무관님께 기금화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원래 이제 기금이 주택기금이 원래는 주택 쪽에 있던 기금입니다. 저도 주택 쪽에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도에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는 이게 기금이 이제 저희 우리 도시재생 쪽하고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였거든요. 이제 도시 분야에도 기금이 일정 부분 배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도시재생 쪽에 그래서 이제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 시티도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듯이 기금화가 되면 안정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일어날 건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 당국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스마트 시티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뭐 어떤 혜택을 주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야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 반드시 도입될 사업이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캠퍼스 챌린지 작은 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 사업 다음에 큰 거에는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아니면 스마트 타운이라고 쉽게 해서 200억 단위 또는 한 30억, 40억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밖에는 또 뭐 어떤 사업이냐면 디지털 허브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허브라든지 한 30억짜리 이렇게 중규모,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실증과 어떤 혁신적인 아이콘을 발굴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어떤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유인책을 하는 데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기업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던져서 자기 어떤 사업화 전략을 끌어가는 것이죠. 세종에 보면 사실은 200~300억짜리 아까 여기 타요라는 버스 어떤 수요응답형 버스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그 기업이 현대장타 들어와서 당장 알기는 한 200~300억 좀 약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투입하듯이 그런 어떤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고 또 지자체나 주민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즉 정부나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주민이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 덩어리를 만든다면은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확장된다거나 또는 투자가 돼서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무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공공과 정책에서 큰 틀로 풀면 정책의 플레이도 그냥 밑거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비용이나 사업 타당성이나 그냥 비용 분석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변유 사업단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정부에서 계속 지속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자체로 가져갈 수 있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배양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큰 틀로 보면 발제하시는 거 조영경 박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서비스 산업이라는 기반 조성에서 큰 틀로 봤을 때 사업화와 그다음에 이 지역 거점용으로서의 테스트 베이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박정현 사무관님께서 이제 뭐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투자 유치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당장에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수익이 나야 돼요. 그게 이제 단기간 수익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공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도시에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 그 수익을 바란다고 한다면 결국 그 수익이 이제 그 소비자인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일단 기왕에 우리가 그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인데, 우리가 예컨대 이제 그 AI CCTV를 설치해서 범죄율이 낮춰지면 이게 이제 범죄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형화돼서 평가될 수 있다면 절감되는 그 비용, 세금을 기반으로 이제 조세, 어떤 절감되는 조세 부분을 담보부로 해서 저리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법도 좀 우리가 개발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과거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가 재생됐을 경우에 증가하는 조세, 세금을 담보로 이제 이런 이제 도시 개발, 도시 재생 자금을 마련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한계나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조세를 담보로 뭘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조세는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이런 벽에 부딪혀서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편익이라는 거를 좀 더 객관화해서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를 정부 입안자나 시장에서 믿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한다면 무리한 민간 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투자에 준하는 그런 금융 조달이 가능해서 스마트 시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 지정 토론 두 분과 발제 그다음에 기조 강연 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혹시 방청객 속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략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물론 시간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오늘 기조 강의나 발제 내용을 보고 종합 토론을 이렇게 통해 보면 지역 간의 그 스마트라는 부분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차별화된 지역 거점용에 관련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역할을 사업단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 시작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역 거점으로 인해 예산,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답은 없지만 준비를 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에는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저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상당히 먼 단어들이 많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베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ICT, IoT 오늘 좀 방금 말씀하신 IOP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산이 실증 단지로 실증 거점형이라면 국민을 위한 시민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개념 이해성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이라보다는 서로 정보하는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마침 이 스타트하기 전에 유튜브를 만들어져 있던 부분과 연계시켜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것보다도 토론이나 그다음에 발제나 이 부분이 사업단 지속 가능성 있는 테마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토론에 관련된 부분은 마칠까 합니다.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